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전격회동에서 남북회담 등 외교안보 현안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홍 대표는 대화를 반대하진 않지만 과거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거취에 대해 위법하거나 도덕성이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의 출장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광고회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져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대행사 임직원들을 1시간 동안 세워놓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는 또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가 구속기소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영화계의 돈줄로 불리는 모태펀드 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금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오늘 전격 회동했습니다. 주로 남북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화가 1시간 넘게 오갔는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거취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먼저 정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여야 지도부 회동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의 긴급 제안 하루 만에 이루어진 단독 회동입니다. 1시간 20분간의 회담은 주로 외교안보 현안에 집중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북미 간 대화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제1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야당의 건전한 조언과 대화는 바람직하지만 정상회담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대화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과거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면서 리비아식의 일괄 핵 폐기와 한미동맹 강화, 북핵 폐기 전 제재 완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핵 폐기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불보듯이 뻔하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위험한 도박을 하고 계신다. 홍 대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을 거론하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답변 없이 경청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철회와 정치 보복 수사 중단 등 홍 대표가 제기한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추경안 국회 처리 요청에 홍 대표는 원내대표와 의논해보겠다고만 했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딱히 결론은 없었습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오늘 회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성사됐습니다. 회담 분위기는 진지했지만 뚜렷한 결론이 없었던 탓에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모두 회동 성사 자체에 의미를 두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김기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남북 정상회담 원로 자문단과 만난 직후 홍준표 대표와 단독 회동 필요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남북 관계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고 국가 차원의 중차대한 문제라며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한국당 측에 제안을 한 겁니다. 양측 간에는 논의 주제를 둘러싸고 잠시 이견 조율이 있었을 뿐 회동 자체는 일사천리로 실현됐습니다. 처음 전화를 했을 때는 남북 문제에 한정해서 하자. 그래서 우리가 국내 문제도 하는 게 좋겠다. 허심탄회한 대화였다는 청와대 평가와 팽팽한 긴장감 속에 활발히 논의했다는 한국당 반응이 나왔지만 뚜렷한 결론은 없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제기한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주로 경청하였습니다. 전격적인 회동 성사 배경 역시 한국당에선 한미 관계에 이상 기류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은 반면 청와대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는 등 속내는 엇갈렸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야당 대표 단독 회동이었던 만큼 꽉 막힌 대치정국 해소의 실마리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잇따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는 멋진 회담이 될 것이다. 폼페이오는
비핵화 합의를 위한 조건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전중철 특파원이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들과 간담회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데는 압박 공조 등 중국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합니다. 이어 멋진 회담이 될 거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Meetings are being set up right now between myself and Kim Jong-un, who will be, I think it'll be terrific. 인사청문회에 나선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가능한지를 결정할 조건을 만들어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For the two leaders who will ultimately make the decision about whether such an agreement can be achieved and then set in place. 다만 이번 한 번의 회담으로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정상 간 큰 틀의 합의는 하되 구체적 이행 방안은 시간을 두고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비핵화 전에 보상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무력 사용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우선시하고 북한 정권 교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강경파라는 평가를 완화하려는 의지가 읽힙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외교적 공백을 메꾸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미국 대사 인선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이틀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볼턴 보좌관과 매우 유익한 협의를 했다며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 목표에 두 나라가 이견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뇌물 혐의로 고발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배당 하루 만에 해외 출장을 지원한 우리은행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검찰이 한국거래소 부산본사와 서울사무소, 우리은행 본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리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설립한 더미래연구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과거 국회의원 시절 김 원장에게 해외 출장비를 지원하는 등 의혹이 제기된 기관들입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아직 말씀은 잘 못 드리겠고요. 나중에 확인하죠. 검찰은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 3건이 접수돼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지난 10일 김 원장이 우즈베키스탄과 유럽 등의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 해당 기관에 특혜를 줬다며 뇌물죄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더미래연구소의 고액 강의를 피감기관 직원들이 수강한 것도 묵시적 부정청탁과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김 원장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남부지검에 배당하고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수사팀은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다녀온 해외 출장의 성격과 함께 대가성을 파악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더미래연구소가 5억 원대 불법 모금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됨에 따라 관련 의혹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거나 도덕성이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사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 메시지를 통해 김기식 금감원장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며 고충도 토로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칙론적인 입장과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고민이 녹아있는 입장이라고 엄호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청와대가 이른바 김기식 구하기에 나섰다고 반발하면서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김 원장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의 위법성 여부 판단을 선관위에 요청한 것과 국회의원 해외 출장 전수조사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을 지키고 구하려고 이제 국회까지 해외 출장을 전수조사한 것은 이거는 명백한
국회 사찰이고 헌정질입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죠. 중앙선관위는 청와대가 요청한 질의를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다음 주에 회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최근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양측이 주장하는 분담금의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에 장거리 전략 폭격기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미국은 이 같은 전략 자산을 보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전략 자산 전개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관한 것임을 강조하며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거리 폭격기 한 대 출격에만 수십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핵항모나 폭격기들이 한꺼번에 출격할 경우 비용이 얼마인지 어떻게 산정할지 결정도 쉽지 않습니다. 미국 측의 정확한 의도 파악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대표단은 양측 간 간극이 크다며 협상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모든 리스트를 꺼냄으로 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사드 배치 비용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도 사드 기지 유지 보수 비용 분담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드 배치와 운영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종전 정부 설명과 달라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컵 투척 갑질이 공분을 사는 모습인데요. 조현민 전무가 SNS를 통해 사과하긴 했지만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많았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취재진이 실제 유사한 일을 당했다는 또 다른 광고회사 직원을 만났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광고회사 직원 이모 씨는 대한항공 홍보를 대행하다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몇 년 전 한 행사 중 현수막이 구겨졌다는 이유로 조 전무가 고성을 지르며 다른 현수막까지 모두 뜯어버렸다는 겁니다. 명함을 주니까 사원 나부랭이가 무슨 명함을 나한테 좀 오고서 던지고. 바로 다음 날 조 전무는 이 씨 등 대행사 임직원들을 소환했습니다. 행사 진행을 문제 삼으며 다이어리와 펜을 바닥에 던지고 모두를 1시간 동안 세워놓고 폭언을 했다고 이 씨는 전했습니다. 나 29살이야. 당신은 40 넘었지? 쉬우냐? 그 얘기를 잘하지 그랬어, 반말 안 들으면. 그런데 그게 들리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그래 너도 억울하면 금수저로 태어나지 그랬어. 이런 식으로. 조 전무가 광고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대행사 임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는 또 다른 대행사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정말 유명한 얘기거든요. 오죽했으면 1년에 300~400억씩 하는 광고주를 안 들어간다고 하겠습니까? 대한항공 측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 전무는 휴가를 내고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조 전무가 물컵을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던졌다는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오늘 낮 인천의 한 화학 공장에서 출동한 소방차까지 전소되는 큰 불이 났는데요. 소방당국이 초기에 최고 수준의 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등 신속하고 총력적인 대처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은 인천의 한 공단. 여기 터지겠다. 밑에! 소방차 밑에! 사람들이 황급히 몸을 피하고 곧이어 폭발음이 울립니다. 화학 공장에서 흘러나온 유류가 불씨를 옮기면서 순식간에 불이 번져나갑니다. 약품이 흘러서 내려왔어요, 다. 여기까지. 그 흐르면서 불이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화재 현장 주변에는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업체들이 많아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 소방당국은 신고 15분 만에 최고 단계 경보령인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헬기 5대가 긴급 출동하고 소방대원 400여 명이 필사적인 진화에 나섰습니다.
공장 9곳과 소방차까지 태우며 번져나가던 불은 한 명이 골절상을 입는 사투 끝에 4시간 만에 가까스로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폐유기용제를 재활용하려 알코올을 정제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0% 정도의 그 1000리터 통 용기의 플라스틱통에다 붓고 있는데 그 안에서 화염이 발생했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한국 현대사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연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당시 참혹했던 실상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조사 보고서를 남겼던 당시 조사단장의 증언을 소개합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구타와 구금, 안매장까지 유령처럼 떠도는 소문은 유대인 대학살을 떠올렸습니다. 집회 갔는데 행방불명이다.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실려 갔는데 아마 형제복지원을 갔는 것 같은데 만날 수가 없다. 문정수 당시 신민당 의원은 급하게 조사단을 꾸려 복지원을 급습했습니다. 감시가 소홀한 설 연휴를 노렸습니다. 많은 일에 그 인력으로 공개대가 이제 간다 이러면 혹시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철옹성 같은 복지원 담장 넘어 원생들의 모습은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그 울부짖는 모습들이 그 사람의 형세가 아니었죠. 막사들이 한 20곳 정도 막사가 있었는데 남루하기 짝이 없고 재조사를 벌이기로 했지만 전두환 정권이 추가 조사를 막았습니다. 집단 구타로 인한 사망, 강제 노역, 임금 착취, 약물 강제 투약 등 유일하게 남은 보고서엔 인권유린의 참상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길거리에서 끌려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차 타려고 여기에 벤치 앉아서 좀 졸고 있다가 끌려온 사람, 귀가할 동안 이제 기다리고 딸집 앞에서 대문 앞에서 쪼그려 앉았다가 끌려온 사람. 513명의 사망자도 그때 확인됐지만 묻힌 곳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원생이 한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왜 이제 왔느냐고 울부짖는 그 모습들이 지금도 귀에 선한데 그럼 세상으로 차단돼가지고 몇 년을 있었는지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지기만 바랄 뿐입니다. 인격 말살했던 이런 어떤 행정의 비호를 받았던 우리 아주 나쁜 역사다. 이래서 지금이라도 그 피해자들을 명예회복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거 처벌할 사람도 하고.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안 전 검찰국장을 구속 기소하라는 의견을 검찰에 제시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방송에 나와 상관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밝혀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 서 검사의 고백이 있은 지 74일 만인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가해자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구속 기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수사심의위로 사건을 회부했습니다. 안 전 국장을 기소할지, 기소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안 전 국장의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는 시효가 남아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검찰 성추행 사건 조사단 주임검사는 수사 결과와 의견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이후 안 전 국장 측과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이 각각의 입장을 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서 검사 측은 안 전 국장을 반드시 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안 전 국장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추행 사건 조사단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대법원이 성희롱 관련 재판의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의 특수한 처지와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요. 미투 운동 확산과 함께 2차 피해 우려도 커지는 상황에서 일선 판사들에게 균형 잡힌 성관념을 요구했습니다. 이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이 처음 제시한 성희롱 재판의 판단 기준입니다. 피해자의 특수한 입장에서 증거와 증언을 판단하라는 주문입니다. 2차 피해의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뒤늦게 신고하는 등의 처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여학생을 성희롱한 교수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성희롱 14건이 드러난 교수에 대해 1심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교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취업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수라는 점, 2차 피해를 두려워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행동한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의심스럽다며 교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가해자 중심의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재판의 판단 기준을 마련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욕감이나 혐오감,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주관적 입장을 고려를 해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라는 대법원의 첫 번째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일선 판사들에게 성희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며 균형적인 성관념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KBS가 사흘 연속 전해드리는 심층 보도입니다. 영화계의 종잣돈으로 불리는 모태펀드. 현재 운용자금만 1272억 원입니다. 이 돈을 받기 위해 영화 투자사들은 사활을 겁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독립위원회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투자사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실상은 어땠을까요? 청와대가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선정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 신선민 기자입니다. 2015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화계 좌파 지원 근절 대책 문건입니다. A 창업투자회사가 참여정부 때 급성장했다며 친노 계열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청와대는 A사를 포함한 6개 창투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메모를 주셔가지고 여기 전략을 하면서 하는 이런 야당 정치인과 관련돼 있다더라. 그런데 대통령 보고 한 달 뒤 이 A사가 14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로 선정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KBS가 확보한 당시 문체부 내부 문건입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모태펀드 사장, 즉 한국벤처투자 사장이 A사를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안을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A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청와대가 이번엔 직접 해제 결정도 내린 겁니다. 이건 비서관이 하는 건 아니고 할 성질이 아니라 수석 하지 않으면 그 성이에요. 왜 얘를 해지시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A사는 모태펀드에서 받은 140억 원 가운데 15억 원을 영화 사선에서에 투자해 제작비 65억 원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댄 투자사가 됐습니다. 사선에서는 월북한 오길남 박사와 가족 얘기를 다룬 이른바 반공 영화입니다. 찍힌 영화를 한번 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그들의 입맛에 맞는 보이는 영화를 해서 해독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에 대해 A사 측은 청와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실도 해제된 사실도 몰랐다. 사선에서는 여러 투자 영화 가운데 한 편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 왜 우리 같은 회사에 이렇게 큰 기관들이 물어보고 궁금해하고 물건을 남기는. 한국벤처투자의 조광래 전 사장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이렇게 영화 투자회사 성향까지 치밀하게 검열한 전 정권의 블랙리스트 파동은 영화계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겼습니다. 치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어서 김민정 기자입니다. 모태펀드의 문제가 뭔지 얘기해달라는 요청에 영화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모태펀드가 한국 영화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가까이 되는 만큼 돈줄이 끊길까 걱정스럽다고 했습니다. 자본을 조달해야 되는 또 주요한 그곳이 모태펀드의 자펀드들이기 때문에 방산 비리를 다뤘다는 이유로 자금난을 겪었던 영화 1급 기밀.
지난해 초 대통령 탄핵 국면에야 모태펀드에서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영화를 찍고서 그 힘든 과정을 겪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런 게 바뀌면서 또 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또 어떻게 그 환경이나 이렇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문화계 블랙리스트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영화계에 던진 파문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저번 정권 통해가지고 영화인들이 많이 알게 됐죠. 자기 검열에도 어느새 익숙해져 버렸다고 말합니다. 시나리오라는 것 자체도 개발하려면 3, 4년 이상 걸리는데 그러면 그 작품들은 좀 뒤로 좀 미뤄야겠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해법은 있다고 영화계는 입을 모읍니다. 지나친 관심을 끊어달라는 겁니다. 좀 이제 끊어져서 그런 예술과 영화 자체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국가주도적인 정책에 대한 조금 지금은 성찰이 필요한 거 아닌가. 진실 규명은 끝났지만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세월호는 왜 침몰했을까? 참사 4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답은 세월호에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침몰 원인 조사를 벌였던 선체조사위원회가 오늘 드디어 2가지 유력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기계 고장 등 선체 자체에 이상이 있었다. 반대로 뭔가 선체 외부의 힘 때문에 배가 쓰러졌다. 이는 잠수함 때문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두 가설 모두 각각의 파장이 만만치 않은 만큼 오늘 선조위 회의에서도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온 유력한 침몰 원인, 어떤 내용들인지 이세중 김민지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선박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핀 안정기. 세월호의 핀 안정기의 절단면을 조사해보니 정상 범위를 벗어나 크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내부는 한쪽 방향으로 긁힌 자국이 선명합니다. 세월호에 실려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차들이 한꺼번에 일제히 쏠리며 배가 크게 기웁니다. 이렇게 급격한 쏠림은 일반적인 방향 전환보다 50배에 이르는 충격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핀 안정기의 뒤틀림과 긁힘, 차량들의 급격한 쏠림, 모두 외부 충격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선조위가 이 때문에 이른바 외부 충격설을 주요 원인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분석하다 보니까 외력설에 대해서도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선조위 내부에서는 이 외부 충격의 원인을 잠수함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세월호 속력보다 더 빠른 움직이는 물체라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가장 혐의가 높은 것은 잠수함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핀 안정기 손상이 인양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과 선체 다른 부분의 충돌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등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충돌이라고 하면 그게 충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힘을 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형이 생겨내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은 것들이 이제 좀 의문스러운데. 참사 직후 4년 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이른바 외부 충격설. 선조위가 처음으로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큰 파문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곳곳에 녹이 쓴 철제 장비에 구멍을 내자 검은 기름이 쏟아져 내립니다. 세월호 선체에서 떼낸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장치를 분해해 조사하는 장면입니다. 조타실에 조타기를 돌리면 이 신호를 받아 선미의 방향타가 움직이는데 실제 방향타를 작동시키는 핵심 부품입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이 밸브를 분해해 조사해보니 내부에 이물질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해 중에 이렇게 됐다면 조타기의 방향전환 신호를 방향타가 인식하지 못해 한쪽 방향으로만 끝까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복원력이 약했던 세월호가 중심을 못 잡았고 결국 침몰로 이어졌다는 추정이 선조위 내부에서 나온 겁니다. 사고 직전에 이미 고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 상태를 유지했다라고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착이 됐으면 우연 최고 움직일 수 있는 각도가 37도까지 나올 수 있고.
특히 조탁이 고장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선체 인양과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법원의 판단도 입증됐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선조위가 이 부분도 공식 논의를 시작했지만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실제 세월호의 방향타 위치 때문입니다. 35도 갔다가 반대 펌프를 켰다고 해가지고 다시 8도까지, 좌연 8도까지 온다는 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선조위는 선체의 기계 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 솔레노이드 밸브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600여 개가 넘는 포털 사이트 아이디를 동원해 정부 비판성 기사에 달린 댓글과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사를 의뢰했던 사건인데요. 잡고 보니 이들 모두 여당 당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가 올라오자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졌고 댓글 공감 클릭 수가 초 단위로 올라갔습니다. 급기야 댓글 조작 의혹이 제기됐는데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한꺼번에 댓글을 달거나 자동으로 추천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며 포털 사이트 아이디 614개를 동원해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네티즌 추천 순위 등을 조작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실수다.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와 같은 정부 비판성 댓글에 공감 클릭을 집중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건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는데 김 씨 등 3명은 모두 민주당의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테스트 차원에서 사용했고 보수 진영에서 벌인 일로 보이게 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공범과 함께 조직적인 배후 세력이 있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본격적인 봄 나들이 철인데요. 놀러가서 숙박을 어떻게 할까 고민될 때 요즘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서 이것저것 따져보는 분들 많죠. 이용자들이 늘면서 온라인 숙박 예약 시장은 고속 성장 중입니다. 2000년대 초 2천억 원대에 불과하던 시장 규모가 15년 만에 11조 원대로 커졌습니다. 초기만 해도 작은 호텔이나 펜션 위주로 운영되던 것이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가 국내에 진입하면서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쉽고 빠르고 간편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그만큼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운영되던 숙박 예약 사이트 폐업 공고가 떠 있습니다.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회사 대표도 직원도 연락 두절입니다. 부동 나가지고 뭐 없는데 그건 다 내려오는 될 거예요. 선지급한 숙박비를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00여 명, 피해 금액은 1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폐쇄된 것도 사실 몰랐고요. 일단 전화는 불통이었고요. 그리고 어느 기관에다가 이거를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발품을 팔면서. 온라인 숙박 예약 관련 소비자 피해는 3년 새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복 예약, 환불 불가, 일방적 계약 취소 등 사업자의 과실도 많습니다. 당일날 취소가 된 거죠. 50% 포인트를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이용을 하겠어요. 우선 제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온라인 숙박 예약 업체는 관광진흥법상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IT 업체 등 형태가 제각각이라 정확한 업체 개수조차 파악이 안 됩니다. 국내 시장의 절반을 잠식한 해외 온라인 여행사는 아예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중재라든지 피해 보상 여부가 이제 가능하도록 이제 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당일 취소도 안 된다든지 환불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다양한 불만들이 있어서 소비자 단체는 불리한 약관을 적용한 일부 해외 온라인 여행사를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부정맥은 돌연사의 주범인데요. 미세먼지에 한두 시간만 노출돼도 심장 리듬이 깨져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장이 약해 인공심장박동기를 삽입한 50대 여성입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이면 행여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뛸까 조마조마합니다. 공기가 저는 좀 안 좋으면 더 숨쉬기가 더 힘들거든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한다고 아무래도 이제 느끼게 되니까. 인공심장박동기는 체내에 삽입돼 24시간 심장의 리듬을 기록하고 감시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순간도 고스란히 포착됩니다. 여기에 착안해 연세의대 연구팀이 인공심장박동기를 삽입한 160명의 기록과 미세먼지의 관련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미세먼지 노출 2시간째 부정맥이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올라갈 때마다 부정맥 위험은 2.5배씩 증가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우리 몸의 자율신경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자율신경계라는 게 놀라면 맥박수가 빨리 올라가고 안정하면 맥박수가 떨어지고 그런 리스판스가 이제 잘 돼야 되는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이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고혈압 등 심장이 약한 분들은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미세먼지 보통인 날에도 외출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치하던 중국이 보란듯이 대규모 해상 열병식을 열어 해군력을 과시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실탄 훈련까지 하겠다고 하자 타이완도 맞불을 놓을 기세입니다.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이 전합니다. 군복을 입은 시진핑 주석이 남중국해에서 훈련 중인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 창사함에 직접 올라섰습니다. 보아오 포럼에서 미국발 무역 전쟁을 에둘러 비판한 직후입니다. 这强大的人民海军的任务从来没有像今天这样紧迫.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 항공모함은 물론 신형 핵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구축함과 호위함 등 48척이 참가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중국의 첫 항모 랴오닝호에서 함재기인 J-15 전투기가 발진하는 모습을 참관했습니다. 所以辽宁舰的整个体系的训练已经进入了实战化的体系化的这样一个阶段. 이번 열병식은 미국은 물론 타이완까지 겨냥한 다목적 무력 시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중국 해군은 다음 주 타이완 해협에서의 실탄 훈련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맞서 타이완 차이잉원 총통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해군과 공군 연합 훈련을 시찰하는 등 밀리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중국, 양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지난 6일 남중국해에 동시에 진입해 대치한 이후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점점 더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9년 전인 1919년 대한민국 탄생의 뿌리인 상하이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상하이 임정청사에서는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정부는 내년 100주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기념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김도엽 특파원입니다. 99년 전 3.1운동 직후 망명 정부가 여럿 세워졌지만 이후 상하이로 통합되며 상하이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됐습니다. 오늘 공개된 김구 선생의 사진 한 장, 부인 최줄레 여사의 묘비 앞에서 찍은 사진 속엔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증명하는 연호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숫자 대신 기역, 니은, 디귿을 사용했는데 풀이해 보면 단기 4222년, 즉 1889년에 태어나 대한민국 6년, 즉 1924년에 돌아가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역사나면 대한민국 원년은 1919년, 즉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된 해임을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의 시작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를 비롯해 서울 백범 기념관, 미국 LA에선 99주년 기념식이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헌장이 제정된 날인 4월 11일에 거행하기로 하고 대대적인 기념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 100주년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상하이 임시정부를 찾아 기념식을 거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2주 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판문점은 공동경비구역이라는 특성상 남북 간 무력 충돌이 빈번한 곳입니다. 특히 1976년 8월 18일
11명의 사상자를 낸 북한의 도끼 만행은 자칫 전쟁으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참사를 직접 겪은 경비병은 판문점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한반도 특별취재팀 정현욱 기자가 만났습니다. 판문점 내 유엔군 초소 인근. 북측 초소를 가린 미루나무의 가지치기 작업을 감독하던 한국과 미국 경비병들을 북한군 수십 명이 공격합니다. 미군 장교 2명이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됐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23살 상병으로 현장에 있었던 배재복 씨는 생사를 넘나들었던 그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래가지고 내 나름대로는 초인적인 힘이 생겼어요. 이북 애들을 3명인가를 내가 밀어가지고 나무 있는 쪽을 밀고 그래가지고 탈출을 해. 중상을 입었지만 초소에서 실탄을 장전한 뒤 다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총을 갖고 사격을 하려고 하니까 보디만은 저쪽으로 늪쪽 저 다리 쪽으로 뛰어버리더라고. 총격전은 피했지만 미 항공모함과 폭격기가 급파되는 등 전쟁 위기가 고조됐고 김일성의 유감 표시로 일단락됐습니다. 공동경비구역 내에서는 원래 자유로운 대화와 왕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도끼 만행 사건 이후 이렇게 콘크리트로 만든 군사 분계선이 생겼고 지금까지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전 북한 병사들과 어울렸던 배 씨의 추억도 그날의 참극 이후 잊혀졌습니다. 가스 같은 것도 뭐 좀 부탁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사다 달라고? 예, 사다 달라고. 세월이 흘러 북한 최고 지도자의 첫 남측 방문지로 선정돼 분단의 상징 판문점. 긴장과 갈등의 기운이 이제는 사라지길 희망합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어제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과 화물선의 충돌 사고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인근 관제센터와 사고 선박 간의 교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화물선 선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난 11일 CJ CGV가 영화 관람료를 1,000원 인상한 데 이어 롯데시네마도 오는 19일부터 관람료를 인상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CGV는 지난 5년간 이미 3번이나 가격을 올렸다며 요금 인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신재철 국회 부의장 등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천연기념물 점박이 물범은 백령도 부근에서만 관찰될 정도로 개체수가 줄어든 멸종위기종인데요. 이번에 국내 최초로 동물원에서 새끼 2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사육사들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있는 물범남매 만나보시죠. 이현준 기자입니다. 태어난 지 채 한 달도 안 된 새끼 점박이 물범은 아직도 물이 났습니다. 사육사의 손에 이끌려 겨우 물가에 다가서 보지만 깊은 곳까지는 차마 못 가고 얕은 물가에서만 물장구를 칩니다. 애기 보니까 어때? 좋아? 어때? 귀여워? 예뻐? 어때? 귀엽고 예뻐. 천연기념물 점박이 물범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물범 남매는 두 엄마 봄이와 은희 사이에서 지난달 나흘 간격으로 태어났습니다. 아기 점박이 물범은 하루 대부분을 잠으로 보냅니다. 가끔 일어나 모유를 먹거나 하루에 2-3시간 이렇게 수영을 합니다. 불규칙한 반전 무늬가 몸 전체에 퍼져 있는 점박이 물범은 현재 백령도 근처에 200마리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서식지 파괴와 불법 포획으로 개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동물원에서 국내 최초로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계속 번식을 해서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는 잉여 개체들을 가지고 10년 정도 후에는 백령도에 방류를 해서 종복원 사업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서울대공원은 어미 물범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20일부터 한 달간 분리해 사육하고 6월쯤 이름 공모전과 함께 관람객에 다시 선보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